부산 시내의 한 아파트 그 안에서 김은지는 평화롭게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려서 잠시 설거지를 멈추고 휴대폰을 보았다. 화면에 뜬 번호를 본 적이 없었다. 서둘러 손을 닦고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은지 씨 맞으십니까? 경찰서입니다. 네, 맞습니다만. 어머님이신 것 같은 분이 근처 공원에서 길을 잃으셔서요. 핸드백에서 연락처를 찾았는데 본인 분이 맞으신지 확인해 주시겠어요? 전화 너머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평소보다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다. 아, 나 아무 일 없다니까. 괜찮다니까. 지금 바로 갈게요.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다니 도대체 무슨 일일까? 나는 바로 차를 타고 엄마에게 갔다. 운전하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다. 신호등에 멈출 때마다 손을 꽉 쥐었다.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온몸이 경직됐다.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었을까? 다치신 건 아닐까? 공원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벤치에 작게 웅크리고 앉아 계셨다. 어깨가 유독 둥글게 구부정했고 평소 단정하게 빗으시던 머리가 약간 흐트러져 있었다. 경찰관이 옆에서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었다. 엄마. 달려가는 내 발소리에 엄마가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뭔가 흔들리고 있었다. 확신이 없어 보였다. 왔구나. 엄마가 웃으셨다. 하지만 그 웃음 뒤로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며나왔다. 입술을 살짝 깨물며 고개를 갸우뚱하셨다. 나 마트에 갔었는데, 엄마의 목소리가 조금씩 작아졌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갑자기 모르겠더라고. 길이 다 똑같아 보이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말끝을 흐리며 다시 하늘을 올려다보셨다. 그 표정이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 같았다. 길을 잃고 울고 싶지만 참고 있는 아이 같았다. 참, 나도 왜 이러지? 우리 동네인데. 작은 웃음 뒤로 숨겨진 두려움이 느껴졌다. 엄마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때는 정말 몰랐다. 이것이 시작일 줄은. 그 뒤로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다. 엄마에게 안부 전화를 할 때마다 뭔가 어긋나 있었다. 엄마, 점심 드셨어요? 점심. 아, 응 먹었지. 그런데 냉장고를 열어보니 휴지한 롤이 우유 옆에 놓여 있었다. 김치통 안에는 젓가락이 들어 있었다. 밥솥 안에는 이미 밥이 있는데도 쌀을 또 씻어놓은 그릇이 싱크대에 있었다. 엄마, 이거 왜 여기 있어요? 어. 그게 왜 거기 있지? 엄마가 진짜 모르셨다. 본인이 넣었다는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셨다. 눈을 깜빡이며 몇 번 냉장고 안을 들여다보시더니 작게 혼잣말을 하셨다. 아, 내가 또 이상하게 했나 보네. 어느 날은 같은 이야기를 3번 연속으로 하셨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아프다는 얘기를. 처음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두 번째에는 아까 들었는데라고 생각했지만 넘어갔다. 세 번째에는 불안해졌다. 엄마, 아까도 그 얘기 하셨는데요. 그래? 내가 그랬나? 아, 또 그랬구나. 엄마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다.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걸 아시는 것 같았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다. 그러던 어느 저녁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 집에 못 들어가겠다. 왜요, 엄마?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 맨날 누르던 번호인데. 전화 너머로 엄마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깊고 지친 한숨이었다. 문 앞에서 1시간째 서 있어. 손가락이 막 떨려서 번호를 눌러도 안 열리고. 급히 차를 몰고 갔다. 엄마는 정말로 현관문 앞에 서 계셨다. 어두워진 복도에서 혼자.
평소보다 더 작아 보이셨다. 등이 더 굽어 보이셨다. 아, 왔구나. 고마워. 문을 열어드리며 손을 보니 숫자 버튼을 누르느라 손가락 끝이 빨갛게 되어 있었다. 얼마나 많이 눌러보셨을까? 엄마,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란다. 너무 걱정 마라. 그날 밤부터 며칠간 계속 고민했다. 남편과 밤늦게 이야기했다. 여보, 엄마를 우리 집으로 모셔야 할 것 같아. 그럴까? 아이도 있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해야지.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 오늘 비밀번호도 못 기억하시는데. 남편이 긴 한숨을 쉬고 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어머니를 모셔야지. 우리가 돌봐드려야지. 그렇게 엄마는 우리 집 안방으로 오셨다. 처음 며칠은 괜찮아 보였다. 손자를 보며 환하게 웃으시고 저녁 준비도 도와주셨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라지셨다. 새벽 3시쯤이면 어김없이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그리고 복도로 나와서 우리 방 쪽을 바라보셨다. 거실 불을 켜고 두리번거리셨다. 여기 어디니? 반쯤 잠든 목소리로 물으셨다. 낯선 집에 온 손님처럼. 엄마, 여기 우리 집이잖아. 아, 그래. 그렇지.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는 표정이었다. 마치 안개 속에서 어렴풋이 뭔가를 알아보려는 것처럼. 여기가 우리 집 맞지? 네, 엄마. 우리 집이에요. 엄마 방이에요. 매일 밤 이런 대화가 반복됐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어제 일을 기억하지 못하셨다. 어느 날은 화장실에서 1시간째 나오지 않으셨다. 문이 안에서 잠겨 있었다. 엄마, 엄마, 괜찮으세요? 안에서 아무 대답이 없었다. 가만히 귀를 기울이니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남편이 도구를 가져와서 문을 열었다. 엄마는 화장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계셨다. 한 손에는 물이 뚝뚝 떨어지는 수건을 꽉 쥐고 계셨다. 수건에서 떨어지는 물이 바닥에 작은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시는 엄마의 눈이 초점을 잃고 있었다. 엄마, 어? 아, 너 왔구나. 여기서 뭐 하고 계셨어요? 엄마가 손에 든 수건을 내려다 보셨다. 그리고는 당황한 듯 눈을 깜빡이셨다. 나 뭘 하려고 했더라. 분명히 뭔가 하려고 여기 왔는데. 수건을 이리저리 돌려보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머릿속이 자꾸 하얘져. 그리고는 나를 올려다보며 어린아이처럼 작은 목소리로 털어놓으셨다. 나 요즘 자꾸 이래 깜빡깜빡하고 내가 나인지도 헷갈리고 거울 보면 누구인지 모르겠을 때가 있어. 바보 된 것 같아. 바보라는 단어를 말씀하실 때 엄마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으셨다. 그냥 허공을 바라보며 자조적인 웃음만 짓고 계셨다. 내 머리가 이상해진 게 맞지? 말해줘. 나한테 뭔가 문제가 생긴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처럼 답답했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수건을 엄마 손에서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차가운 물이 내 손목을 타고 흘렀다. 엄마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서 멍하니 자신의 빈 손바닥을 들여다보고 계셨다. 엄마의 어깨에 손을 얹고 천천히 일으켜 세웠다. 몸이 예전보다 훨씬 가벼워진 것 같았다. 마치 바람에 날릴 것처럼. 부축하면서 느껴지는 엄마의 체온이 평소보다 차가웠다. 괜찮아요, 엄마. 천천히 일어나요. 응, 고마워. 그때 머릿속에 어릴 적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내가 5살 때 혼자 집에서 길을 잃었던 날. 엄마가 온 동네를 뛰어다니며 날 찾아주셨던 그날. 그때 엄마가 나를 안아주시면서 했던 말.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있으니까. 괜찮아. 이제는 내가 그 말을 해드려야 할 차례가 된 것 같았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냥 엄마의 등을 쓰다듬어 드릴 뿐이었다. 안방으로 모셔다 드리면서 엄마가 작게 중얼거리셨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나도 참 한심하네. 그 목소리가 너무 쓸쓸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맺혔다. 어릴 적 우리 집은 넉넉하지 않았다. 작은 원룸 하나에서 엄마와 둘이 살았다. 벽지는 곳곳이 뜯어져 있었고 겨울이면 찬바람이 새어들어와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려야 했다. 아빠 없이 엄마 혼자서 나를 키우느라 새벽 5시에 나가 밤 10시에 들어오는 일상이 반복됐다. 청소일, 식당 설거지, 전단지 돌리기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던 엄마. 나는 그런 엄마의 고단함을 그땐 몰랐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초등학교 4학년 어느 금요일 오후였다. 엄마, 나 이번 주에 학원 끝나고 친구들이랑 떡볶이 먹기로 했단 말이야. 용돈 좀 줘.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외쳤다. 엄마는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다. 늘 같은 반찬들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김치, 콩나물 무침, 그리고 어제 남은 멸치볶음. 이번 달은 진짜 빠듯해서 안 돼. 엄마가 다음 주에 줄. 엄마의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났다. 앞치마 끈이 풀어져 있었고 손등에는 설거지 물 때문에 거칠어진 상처들이 보였다. 하지만 나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려 하지 않았다. 싫어. 다른 애들은 다 받아. 나만 없어.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엄마는 가스레인지 불을 끄고 천천히 돌아봤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무력감이 동시에 어려 있었다. 엄마, 진짜 미워. 맨날 없다고만 하잖아. 나는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 질렀다. 엄마의 어깨가 살짝 떨렸다. 입술을 꾹 다물고 뭔가 말하려다 멈췄다. 쾅! 방문을 세게 닫고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다. 그러다 문득 조용해진 거실이 신경 쓰였다. 문틈으로 살짝 내다보니 엄마가 방문 앞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있었다. 등이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재빨리 문을 닫고 다시 이불을 뒤집었었다. 가슴이 먹먹했지만 그 감정이 뭔지 알고 싶지 않았다. 사춘기에는 더했다. 중학교 2학년이 되자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길어졌다. PC방, 노래방, 편의점 앞에서 시간을 죽이며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다. 또 기다렸어. 그냥 자지 그랬어. 현관에서 신발도 대충 벗어던지며 말했다. 엄마는 거실 소파에서 졸고 있다가 문소리에 깨어났다. TV는 꺼진 지 오래였는데도 그 앞에 앉아 있었다. 목을 비틀며 자서 목이 아팠을 텐데. 엄마는 내가 걱정돼서 밥은 먹었니? 엄마가 미역국 끓여뒀는데. 엄마의 목소리는 잠에서 깬 탓에 쉬어 있었다. 머리카락은 한쪽으로 눌려 있었고 얼굴에는 소파 방석 자국이 희미하게 나 있었다. 그런 모습이 왠지 초라해 보였다. 됐어. 제발 좀 그만 좀 간섭해. 나 중학생이야. 중학생. 나는 짜증스럽게 손을 휘저었다. 엄마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뭔가 말하려던 입이 다시 닫혔다. 알겠다, 그럼 씻고 자거라. 엄마는 말없이 돌아섰다. 부엌으로 향하는 그 등이 전보다 더 작아 보였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걸음걸이도 느렸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 가스레인지를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엄마 방 문이 조용히 닫히는 소리까지. 가슴 한편이 답답했지만 나는 그 감정을 밀어냈다. 친구들에게 받은 문자를 확인하며 내일 약속을 생각했다.
쌓여가는 미안함을 나는 그땐 모른 척했다. 그리고 지금 병실은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회색빛이었고 간병용 침대 옆 의자에서 나는 엄마의 손을 잡고 있었다. 엄마의 손은 예전보다 더 말라 있었다. 핏줄이 선명하게 보였고 손등의 거친 상처들은 여전했다. 그 손을 잡으며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이 손이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왔는지를. 엄마의 눈꺼풀이 떨렸다. 나를 보려는 듯 살짝 뜨였다가 다시 감겼다. 산소호흡기 소리만이 조용한 병실에 울려 퍼졌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제야 터져나오는 눈물 속에서 나는 그동안 외면했던 모든 순간들과 마주했다. 떡볶이를 사달라고 떼쓰던 그날, 밤늦게 들어와 차가운 말을 던졌던 그 밤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혼자 견뎌내야 했던 엄마를. 엄마의 손이 내 손을 살짝 쥐었다. 그 작은 힘에서 나는 용서를,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을 느꼈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가을이었다. 마당 한편에 피어있던 노란 국화꽃들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다. 엄마는 그 꽃들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다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혼잣말을 했다. 이 꽃 이름이 뭐더라? 아, 정말 자꾸 생각이 안 나네.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다. 뭔가를 기억해내려고 애쓰는 듯한 표정이었다. 어릴 적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바로 이 마당에서 같은 국화꽃을 가리키며 엄마가 했던 말이 우리 딸아, 가을은 노란 국화의 계절이란다. 이 꽃 이름 꼭 기억해둬. 그때는 엄마가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인 줄만 알았다. 엄마 국화야.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가르쳐줬잖아. 엄마는 잠시 멈칫하더니 어색하게 웃었다. 그런데 그 웃음이 뭔가 달랐다. 예전에 따뜻하고 자신감 넘치던 엄마의 웃음이 아니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한, 불안해하는 듯한 웃음이었다.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다. 병원에서 돌아온 길이었다. 의사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더 이상 혼자 두시면 안 됩니다. 인지 능력이 많이 떨어지고 계세요. 점점 주변 사람들을 인지하지 못하는 날이 늘어날 거예요. 가족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혀서 계속 아팠다. 몇 주가 지나고 엄마의 상태는 더 악화되었고 어느새 내 생일날이 되었다. 저기요. 엄마가 나를 보며 말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에게 하듯이 제 딸 좀 불러주세요. 이름이 뭐였더라? 엄마는 이마를 짚으며 기억을 더듬어 보려 했다. 아, 맞다. 오늘 제 딸아이 생일이에요. 내가 꼭 선물 주고 싶은데 그 아이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가득했다. 누군가를 애타게 찾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나는 목이 메어서 대답할 수가 없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그날도 나는 작은 가방에 인형놀이 세트를 담아왔다. 아이에게 줄 선물이었다. 병실에 들어서서 간호사와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요즘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치매가 좀 많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돌아보는데 엄마가 내가 침상 위에 올려둔 가방을 두 팔로 꼭 끌어안고 있었다. 이거 놔줘. 응? 엄마의 눈빛이 절실했다. 이거 내가 줘야 해. 꼭 줘야 한다고. 엄마, 왜? 이건 우리 애기 줄 건데. 엄마는 눈을 반짝이며 마치 비밀을 털어놓듯 말했다. 우리 딸 오늘 생일이잖아. 그 애가 인형놀이 세트 갖고 싶다고 며칠 전부터 계속 얘기했어. 엄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엄마가 꼭 사주고 싶었는데
그때 못 사줬단 말이야. 바빴나 봐. 그런데 오늘은 꼭 줘야 해. 순간 숨이 멎었다. 엄마는 지금 30년 전 그날을 살고 있었다. 내 5살 생일날을.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그날 나는 친구가 가진 예쁜 인형놀이 세트가 너무 갖고 싶어서 엄마에게 떼를 썼다. 엄마, 나도 저런 거 갖고 싶어. 생일이니까 사줘. 우리 딸아. 엄마가 다음에 꼭 사줄. 싫어. 오늘 줘. 생일인데. 결국 나는 울음을 터뜨렸고 엄마는 어쩔 줄 모르며 나를 달랬다. 그런데 그때는 돈이 넉넉하지 않아서 엄마는 끝내 사주지 못했다. 나는 며칠 동안 삐져 있었다. 나는 정말이지 철없는 아이였다. 엄마는 이제 내 얼굴도 내 이름도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날의 미안함과 죄책감은 지금까지 엄마를 좀먹고 있었던 것이다. 한 사랑만큼은 여전히 가슴 깊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엄마가 손에 쥐고 있던 가방을 조심스럽게 나에게 내밀었다. 이거 내가 꼭 줘야 해. 그래야 애가 웃지 생일인데. 인형 없으면 얼마나 서운하겠어. 엄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30년 전 그 죄책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엄마 앞에서 무너져 울었다. 어린 시절에 나 자신이 원망스러웠고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후회되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을 잊어가면서도 나에 대한 사랑만큼은 간직하고 있는 엄마가 너무 고마웠다. 엄마. 목이 메어서 그 말밖에 할 수 없었다. 나는 조용히 그 가방을 엄마 손에 다시 쥐어주었다. 엄마는 비로소 환한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이제 됐어. 잠시 멈추더니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 애가 좋아할 거야. 그 아이. 우리 예쁜 딸. 그 순간만큼은 엄마의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다. 그날 밤 엄마는 그 가방을 품에 안은 채 조용히 눈을 감고 떠났다. 마지막까지 딸을 위한 선물을 지키면서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발걸음이 유독 무겁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안이 이상하게 조용하다. 평소 같으면 엄마가 왔니? 하며 반겨줬을 텐데.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아 한동안 멍하니 있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슬퍼해야 할 것 같은데 눈물도 안 나오고 그냥 텅 빈 것 같다. 문득 서랍장이 보인다. 거기 엄마가 정리해둔 앨범이 있었지. 평소엔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오늘은 왜 그렇게 눈에 들어오는지. 서랍을 열어보니 두툼한 앨범 2권이 나온다. 표지가 낡아서 모서리가 다해졌네. 손끝으로 만져보니 엄마가 얼마나 자주 들춰보셨는지 알 것 같다. 첫 번째 앨범을 펼쳐보니 아, 내가 이렇게 작았구나. 사진 속 난 기저귀만 차고 있고 엄마는 나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다. 엄마 얼굴이 정말 어리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나는 조금씩 자라고 있다. 돌잔치, 생일, 입학식 모든 사진마다 엄마가 있다. 내 뒤에서, 내 옆에서 나를 바라보며 웃고 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 표정이 변한다.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나는 점점 엄마를 피하기 시작했다. 사진도 줄어들고 함께 찍어도 내가 시큰둥한 표정이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최근 몇 년간의 사진들. 명절이나 생일 때 억지로 찍은 것들 뿐이다. 대화도 없고 웃음도 어색하다. 앨범을 덮으니 가슴이 먹먹해진다. 이 모든 사진을 엄마 혼자 정리하셨구나. 내가 관심도 없어 했는데. 갑자기 깨달았다. 엄마가 마지막에 품에 안았던 그 가방. 30년 전 내 생일 선물. 엄마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미안해하고 계셨던 거다. 내가 한번 울었다고,
한 번 속상해했다고. 그런데 나는 언제 엄마에게 미안하다고 했나? 언제 사랑한다고 했나? 엄마가 설거지하다 손이 거칠어져도 새벽 일찍 나가 밤늦게 들어와도 내가 짜증내고 화내도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으셨다. 그냥 묵묵히 조용히 사랑해 주셨다. 기억이 사라져가는 와중에도 끝까지 간직했던 건 나에 대한 미안함과 사랑이었다. 그런데 정작 나는 엄마가 아프신 내내 뭘 했나? 짜증내고 귀찮아하고 빨리 나아지시길 바라기만 했다. 진짜 미안해해야 할 사람은 나였는데 앨범을 가슴에 꼭 안는다. 엄마 체온이 그리워진다. 엄마 목소리가 그리워진다.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가 날 바라보던 그 따뜻한 눈빛이 그리워진다. 엄마, 나 정말 못된 딸이었지? 왜 이제야 알았을까? 눈물이 뚝뚝 떨어진다. 앨범 표지 위로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나는 왜 모른 척 했을까? 사진 속 엄마의 웃는 얼굴들이 모두 다르게 보인다. 이제야 그 웃음 뒤에 숨겨진 피로와 외로움이 보인다. 그래도 끝까지 내 앞에서는 웃으려 애쓰셨던 엄마.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사랑해. 나도 정말 많이 사랑했어. 그런데 왜 말을 못했을까? 왜 표현을 못했을까? 목소리가 떨린다. 후회가 밀려온다. 이제는 다시 돌릴 수 없는 시간들에 대한 후회가. 엄마, 한 번만 더 기회가 있다면, 한 번만 더 사랑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면, 가을바람이 다시 분다. 마당에 노란 국화꽃들이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보셨던 그 꽃들. 가을은 노란 국화의 계절이란다. 엄마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오는 것 같다. 나는 그 꽃 한 송이를 따서 코끝에 갖다 댄다. 은은한 향기가 난다. 이 향기를 엄마도 좋아하셨을까? 꽃잎이 바람에 몇 개 떨어진다. 노란 꽃잎들이 땅에 흩어지며 작은 원을 그린다. 엄마, 나 이제 기억할게. 엄마가 나한테 해주신 모든 것들. 바람이 한 번 더 불어온다. 따뜻한 바람이다. 그리고 고마웠어. 엄마가 기억하지 못했던 내 이름보다, 엄마가 알아보지 못했던 내 얼굴보다, 엄마가 끝까지 기억했던 그 마음이 더 소중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정말 충분해.